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줄 요약은 가지고 노냐? 진짜 우리를 가지고 노니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끝난 모습을 보니까 또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또 여기 또 춤을 춰야 되는 거죠. 어쩔 땐 디커플링, 어쩔 때는 커플링. 우리 한국 시장이 우리에게 불리할 때는 커플링, 우리에게 유리할 때 디커플링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오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궁금한 그런 하루입니다. 자, 그럼 미국 주식시장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러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일단 기분은 나쁘지 않네요. 뭔가 좀 반등이 필요했고 최소한 데드캣 바운스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새벽에 미국 주시장이 데드캣 바운스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여기에 맞춰서 오늘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이 돼서 좀 2, 3% 지수 기준으로 팍팍 좀 떠서 뭔가 좀 화끈한 반등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자부심과 뿌듯함, 미래에 대한 밝은 그런 기분을 주고 주식시장에도 뭔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러한 나로 기운이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우리 모두에게 좀 은혜를 좀 입히는 그런 희망적인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네, 다우진스는 2.15%, 네, 나스닥은 2.51%, S&P는 2.4%. 나스닥이 생각보다 한 3% 정도 가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끝은 살짝 전부 다 조정,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네요. 전일 이제 유럽 시장은 영국이 0.42, 프랑스가 0.75%, 독일이 0.2% 그렇게 강하게 끝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니케이가 1.84%나 상승을 했네요. 상해는 조정을 받았고 항생은 1.87%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이 엔화 약세가 일본 주식시장에 좀 뭔가 활력을 좀 주고 있는 듯한 일본도 제조업 국가 아니겠습니까?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들에게 활력을 기업의 실적을 좀 뭔가 좀 산소를 불어넣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리 한국과 대만과 미국 뭐 일본 이런 세 나라가 아주 크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엔화 약세는 한국도 이제 약세를 같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지만 그 약세 폭이 얼마나 더 벌어질 거냐에 따라서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업 실적 측면과 수출 측면에서는 엔화가 약세인 만큼 한국 원화도 약세가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되면 또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에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제 정책은 신중하고 뭔가 좀 세밀하고 정교하게 다루지 않으면은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 정부는 좀 그렇게 다뤄주는 실력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경제방송에서 나타난 금일 시장 키포인트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리치먼드 연은이 7월은 0.5% 또는 0.75% 인상을 지지한다. 그렇죠?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가장 공격적인 브러드 제임스 블러드인데 가장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사람이 0.5 또는 0.75%포인트 나름대로 중립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5월 기존 주택 판매가 3.4%나 감소를 했네요. 넉 달째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주택 판매는 굉장히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중요한 거죠.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뿐만 아니라 전방 효과가 굉장히 관련 산업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침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 향후의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그러한 한 마리의 어떤 신호다, 제비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엔달러 환율이 136엔대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엔화 가치가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양날의 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영국 철도 노조가 33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을 했다는 것이 나오네요. 운행 80%가 중단된 상황, 임금 인상 이러한 문제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15에서 30% 상향을 했다. 뭐 이거 하나만한 소리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도이치뱅크 CEO가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네요. 얘도 하나만한 소리.
블랙락은 연준의 경기 둔화 전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경기 둔화 전까지냐, 이건 참 애매모호하죠. 저는 뒤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50이 깨지면 금리 인상을 멈출 확률이 있다. 이렇게 또 저는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보네요. 비트코인이 장중에 2만 100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저가 매수가 유입을 내면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비트코인 무너지면 주식 가치 무너지고, 얘는 왜 존재하는지 저는 이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얘는 필요가 없는 듯한 느낌? 물론 상품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이런 경기 침체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입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무용성, 입에 침이 바르도록 자랑했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끝난 WTI는 112.07달러에 마감을 했네요. 0.53% 상승을 했습니다. WTI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와야 우리가 CPI가 7자가 보일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플레이션의 미래 다음 달에 예측할 때 뭐 WTI 하나만 보면 됩니다. WTI가 100달러 이하로 넣으면 7%, 110달러에서 120달러면 8.5에서 8.6, 120달러 넘어가면 9%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채권 시장을 보면 살짝 금리가 상승을 했네요. 2년짜리는 3.5bp, 5년짜리는 4.5bp, 10년짜리는 7bp, 10년짜리는 0.31, 2년짜리가 3.20, 3.31과 3.31이니까 이 스프레드가 11bp로 아주 좁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애플은 3.28% 상승해서 135.8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UBS가 애플에 대해서 매수 바이 의견을 냈는데, 애플이 바닥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애플이 중국의 판매량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 130달러 이하에서는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9.35, 원래 세 자리까지 10% 넘게 상승을 하다가 살짝 돌림을 했지만은 테슬라가 강력한 상승력을 보이면서 금일 시장의 위너죠. 앨런 머스크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던 게, 첫째, 인플레이션 하에서도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테슬라의 핵심이었고, 두 번째는 구조조정을 하겠다, 인원 감축을 하겠다, 3개월 내 10%를 감축해서 전체 인원을 마이너스 3.5% 정도 감축을 하겠다. 모두 다 테슬라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고, 또한 테슬라가 인플레이션 하에서도 가격 증가를 하면서 잘 팔릴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테슬라과 리비안과 같은 전기차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2차전지 쪽으로 계속 제가 몰아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러한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2차전지로 이렇게 몰아가는 포트폴리오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저는 2분기 실적까지는 일단 봐야 된다. 심지어는 3분기 실적까지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분석자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보면 어닝이 서프라이즈입니다. LNF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러한 인플레이션 하에서 그로스와 프로핏이 동시에 나타나는 유일한 섹터가 제가 2차전지라고 그랬죠. 이러한 단순한 어떤 그 가정을 하면서도 이 섹터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2차전지를 몰아가셔야 되는 거죠. 네, 리비안도 방금 말한 듯이 10.79%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46% 상승 마감했고요. 엔비디아가 잘 올라가다가 4.3이 좀 아쉽네요. 5% 넘게 올라야 되는데 165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TSMC도 2.12%밖에 상승을 못했네. 86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88% 상승하며 56달러. 즉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반등력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한국 시장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일단 삼성전자 킹은 6만 원을 회복을 해야 되죠. 6만 전자를 회복을 해야 우리가 2,500에서 마지노선을 치고 코스피가 저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4.01%나 하락을 했네요. 157달러. 너블록스는 반대로 9.64% 상승을 했습니다. 29달러. 메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세미나와 산업 구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어나면서 메타 플랫폼에 대한, 메타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소폭이나마 다시 기운이, 센티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848달러를 지나가고 있네요. 네,
정말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트코인 너무 좋아했죠. 필요하다. 새로운 세상이다. 금태환에서 금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획기적인 상황이다. 이제 지표가 없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유형론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장이 하락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주식시장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불안과 변동성만 키우는 아주 최악의 상품이 비트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을 한번 봅시다. 앞에서 제가 그러면 언제까지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냐, 그리고 금리 인상을 멈추는 그 가이드라인은 뭐냐, 이런 이제 논쟁이 일어날 거로 보이는데, 일단은 경제 전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고용 문제, 이런 것들, 소비,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수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거죠. 약세장의 바닥은 ISM 제조업 지수 50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KB증권 이은택 의원이 아침에 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기간 접근 방법으로 ISM 제조업 지수 50 이하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지금처럼 물가 압력이 높은 시기에 연준이 ISM 지수 50 이상에서 긴축을 멈출 가능성은 별로 없다. 반면 ISM 제조업 지수 50 이하에서는 긴축을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원인을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으로 1960년 이후를 살펴보면 ISM 지수 50 이하에서는 긴축이 중단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1960년 이후부터 살펴보면 ISM 제조업 지수 50 이하에서 긴축이 중단되지 않은 적이 없다. 심지어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1970년대에도 긴축이 중단되었을 정도이다. 대략 올해 말쯤 ISM 지수는 50 부근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금리가 올라가고 연말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좀 멈춰질 것 같다는 그런 시기적인 것들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지표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익률 압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기업들이 이익이 빠그라질 확률이 있죠. 최근 기업들의 재고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과대 재고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익률이 압착이 나타난다. 영업이익률이 뽀개지는 거죠. 아직은 하반기 코스피 이익률에 대한 기대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과정이 하반기에 갈수록 진행될 것이다. 이건 또 역으로 보면은 하반기에 갈수록 이익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와 업체가 인허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걸 2차 전제로 봤다는 거죠. 또한 ISM 지수 50 부근에서는 경제의 약한 고리들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보통이다. 아직은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명확하진 않으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크레딧 디폴트도 있을 수도 있고 기업의 파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문제들이 수면위로 드러날 것이다. 다만 재고 문제로 인한 이익률 압착이나 경제의 약한 고리 문제는 사건의 시작이 아니라 사건의 클라이막스에 위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렇죠? 마지막 단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말까지 증시가 계속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름에는 베어마켓 랠리가 있을 수 있으며 지금 여기를 지금 우리가 기대하다가 한 방 얻어맞는 거죠. 그 동력은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키는 움직임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때는 낙폭 과대주와 성장주, 마진 스프레드를 향유하는 업종들이 단기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좋은 자료를 써준 우리 이은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일 때는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내리면서 대비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기준금리가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가는 그 경계선까지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 다음에 50이 도달하면 여기서부터는 주의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숫자로 나타나는 게 ISM 지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자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어제 우주 항공 분야의 괄목한 성장은 우리의 우울함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아주 좋은 희소식이었죠. 다만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상승 시 1분 포지션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 미국발 반등은 매우 반가운 일이나 우리나라와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좋을 땐 디커플링, 나쁠 땐 커플링이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최근의 특징인데 이에 따라서 오늘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확률, 이러한 것들에 좀 유념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테슬라발 강한 반등으로 2차 전지 업체들이 지속 상승이 전망돼 최소한 한 섹터라도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두고 버티는 그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향후 2분기, 3분기, 4분기에 그로스, 성장, 코스트 비용을 이길 수 있고 비용을 전가시킬 수도 있고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우상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섹터 2차 전지다. 이렇게 하나만 찍어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거죠. 네. 어제는 뭐 조선업종도 좀 올라오던데 그 유지, 지속성, 뭐 안정성에 대해서는 담보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여유 있는 분들은 한번 조선업도 한번 쳐다보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불바다가 되는 수요일, 불타는 수요일, 대박나는 수요일이 이러한 하루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냅시다. 잘 견디고 멋진 모습으로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